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 그 개항이라고 하는데 개항 이후의 근대사회의 성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하나 정리해놔야 돼. 흥선대원군 원군.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 권력을 잡아서 1873년까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왕은 아닌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게 그의 아들이 고종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미성년의 나이로 즉위하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세도 정책이었죠. 그래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시정하기 위한 개혁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개혁 정책은요, 대내적으로는 추락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정치 기강을 바로잡는 거. 그 다음에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서양 세력이 조선의 통상을 요구해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둘 중에 하나야. 서양의 통상 요구를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교류하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조선의 전통 질서를 지키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썼어. 쇄국 정책은 빗장을 걸어 잠근다는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이걸 쇄국 정책. 그래서 서양과 통상하지 않는 정책을 폈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별적인 정책의 주제야. 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조금 몇 가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첫째, 대내적으로는 세도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능력에 따라서 당파에 상관없이 인재로 등용했다. 그런 거는 그냥 크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세도 가문 장악했던 최고기관이 있거든. 비변사가 있어.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강화시켰으나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때 불에 탔던 거 경복궁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거든. 그걸 당백전이라고 한다. 등등등등. 자, 그 다음에 법전도 정비해. 그래서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 유생들의 근거지가 되어왔던 서원이 있어, 서원. 서원을 전국적으로 47개만 남겨놓고 모두 정리해. 그걸 서원철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수치제도가 개편이 필요할 때지, 삼정의문란. 그래서 삼정의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제도를 실시해. 그거를 동포제, 혹포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춘대 추납제도 있죠. 정부가 주도하는 그걸 환곡제라고 했죠. 그 환곡제를 폐지하고 민간주도의 사창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놔.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들. 경복궁 중건, 그 다음에 비변사 폐지, 의정부 상군부 부활, 서원철폐, 호포제, 동포제, 환곡제 폐지, 사창제 실시. 그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여기 흥선대원군의 대내적인 정책이야. 그 다음에 대외적인 정책은 뭐라고? 쇄국 정책. 서양의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폈다고.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폈다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도 있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두 차례 양요가 발생해. 그게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입니다. 그래서 대원군 집권기 때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양요는 서양 세력이 쳐들어왔다는 얘기고, 병인년은 1866년이야. 이거는 이제 프랑스가 침공을 한 거야, 조선을. 통상을 요구해왔다. 근데 대원군은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 쳐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침공을 해서 수일간 방화를 저지르고 철수했단 말이야. 이걸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1871년에 미국이 강화도를 침공한 사건이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이때. 조선의 통상을 요구해왔지만 대원군은 거부했어. 그래서 쳐들어와서 또 방화를 저지르고 물러갔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차례 양요를 거치면서 대원군은 결과적으로 무슨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더욱더 강화하게 된다. 쇄국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이 쇄국 정책의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비석을 전국적으로 세워요. 그걸 척화비라고 한다. 뭐라고? 척화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돼. 이게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정권에서 물러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본의 강요로 강제로 조선의 문호가 개방이 됩니다. 그걸 조일수호조기라고 합니다. 조일수호조규라고 합니다. 이걸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거야. 강화도 조약. 이게 이제 1876년에 자,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제 통상을 안 하는 정책을 폈지만 결국은 일본의 강요로 조선과 일본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조선과 외국이 맺은 조약은 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1876년 일본의 강요로 조선과 일본이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를 맺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조선이 강제로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조일수호조규의 내용, 대충 내용은 뭐 그냥 자주국이다. 조선은 뭐 자주국이다라는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일본에게 부산을 개항해라. 그리고 부산 외 두 곳을 더 추가로 개방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산이 먼저 개방이 되고 그 이후에 원산, 인천이 일본에게 개항이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범죄를 저지를 때 일본법으로, 조선법으로 재판하지 못하고 조선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법에 의해서 일본 관리가 재판하겠어. 그걸 치외법권이라고 한다.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일본의 배는 조선의 연해, 근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했어. 그래서 요런 내용 정도, 내용 정도가 바로 무슨 조약의 내용이다? 조일수호 조약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누구에게 불리한? 조선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나 결론은 싫든 좋든 문호가 개방이 됐단 말이야. 이걸 개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조선이 이제 근대사회에 편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두 가지 사상이 있었어. 두 가지 사상. 하나는 위정척사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위정척사라는 게 있고, 하나는 개화사상이라는 게 있다. 이 위정척사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위는 지키다, 정은 발을정, 척은 배척한다, 사는 가짜. 발음은 지키고, 가짜는 배척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발음은 조선의 전통 질서야.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 봉건 질서, 조선의 전통 질서는 지키자, 수호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는 배척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서양이야. 일본을 포함한 서양 세력이야. 따라서 이걸 해석하면 위정척사란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고 조선의 전통 질서를 지켜나가자. 이걸 무슨 사상이라고 한다?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애들이 주로 이 사상을 갖고 있었겠습니다. 조선의 기존의 성리학자들, 양반 유생들, 성리학적 사고방식이 바로 위정척사로 계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서양과 어떻게 하자고 했을까? 서양과 통상하자고 했을까? 통상을 하지 말자고 했을까? 통상을 하지 말자고 했을 거야. 통상 거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반대했을까? 지지했을까? 당연히 지지했겠지. 그래서 대원군 집권기 때는 위정척사가들은 무슨 운동을 벌였습니다. 서양에 대한 통상 거부 운동, 반대 운동, 쇄국 정책 지지 운동을 전개한 거야. 이때 양요가 발생했지, 양요. 이때 이제 서양이 통상 요구를 수용하면 얘네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근데 거부했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걸 척화주전론이라고 한다. 화해하면 안 된다. 척화주전론. 자, 그래서 척화주전론, 통상 반대, 세국정책 지지,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 사상은 뭐다? 위정척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항로 기정진입니다. 이항로 기정진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 해봐. 자, 강화도 조약. 일본과 조약 체결하는 건데, 그 위정특사 사상가들은 일본과 조약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했겠습니다. 여기서 사는 서양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는 조약 체결 반대,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알아두세요. 최익현. 누구? 최익현. 그래서 이때 이제 상소문을 올리거든? 그게 오불가소야.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합니다. 뭐가 불가합니다? 조일수호 조규는 불가합니다. 이때 외쳤던 게 외양일체야. 왜나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오랑캐다. 외양일체. 자, 그래서 외양일체 오불가소. 누구? 최익현. 사상, 위정척사 사상.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개화사상. 개화는 연다는 거야. 연다. 자, 개화는 어떤 의미다? 서양과 통상합시다. 조선의 전통질서를 수합시다. 아니야. 개혁해야 돼. 바로 잡아야 돼. 특히 근대적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걸 반봉건이라고 한다. 반봉건.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돼. 서양이 먼저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서양과 적극적으로 통상해야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뭐라고 합니다? 개화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일부 선진적인 관리, 일부 선진적인, 좀 진보적인 관리들, 양반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인층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사상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개화사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초기 개화사상의 대표적인 사람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얘네들은 무슨 사상가로 가야 된다? 개화사상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무슨 정책을 했다? 세국정책. 세국정책을 지지했을까? 반대했을까? 반대했겠지.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서양이 통상을 요구해온 게 원인이 되잖아? 서양의 통상에 대해서 거부 반대했을까요? 지지했을까? 당연히 지지했다. 그래서 이들은 서양 세력이 통상을 요구해오자 통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지지 세력이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나 이때는 지배 세력, 집권자인 흥선대원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쇄국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결국은 쇄국 정책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똑같은 문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얘네들이? 합시다 했겠지, 합시다. 그래서 개항을 찬성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요인까지. 자, 그리고 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바로 이제 개화사상의 선구자인데, 얘네들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 80년대 구체적으로 개화파라는 걸 형성해. 개화파라는 걸 형성한다. 근데 개화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급진적인 근대화, 개화파가 있고, 하나는 점진적인 개화파가 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점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자, 점진적인 애들은 주로 온건파라고 하고 얘는 강경파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은 주로 어떤 입장이냐면 동도서기라고 해.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 세력이야. 동도서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정신은 지키되 서양의 기술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을 수용한 건 맞긴 맞는데 사상 종교는 우리 것으로 하고 기술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자. 이걸 동도서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급진개화 사상은 사상을 포함해서 기술을 포함해서 사상까지 모두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변법자강이야. 변법개혁파라고 한다 그래서 변법자강, 변법개혁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눠지고 얘네들은 실제로 1880년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는 무슨 정책을 하냐면 근대화 정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대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간 세력이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다시 위로 가서 강화도 조약 체결됐지? 그리고서 결국은 문호가 개방이 된 다음에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합니다? 근대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막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런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이제 근대화 정책의 내용으로 외국의 사신들이 파견됩니다.
사신들. 1차 수신사. 1차 수신사. 이게 이제 강화도 지역책을 직후에 간 사람이야. 김기수. 일본에 파견된 사람. 그 다음에 80년대로도 가면서 2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이 사람은 더 알아두세요. 김홍집. 그래서 무슨 책을 갖고 들어오냐면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81년에 일본의 조사시찰단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신사유람단이라고 한다. 신사유람단, 조사시찰단. 한 60명 가, 60명. 일본에. 그래서 산업 전반을 시찰하고 돌아온 사신들이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 간 사신이야, 이거는. 영선사. 이것도 반드시 알아주세요. 영선사. 이건 청에 파견된 사신인데 주로 기술 교육 연수단의 성격을 띄었어. 그래서 국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근대 과학 지식을 공부하러 간 학생들이야. 그래서 영선사. 그래서 그래서 사신의 파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개혁기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통리기무하문, 통리기무하문과 12사라는 게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의 개편도 있었습니다. 군제 개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무이영과 장어영, 이영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군대가 이때 만들어진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군대가 뭐다? 별기군. 별기군.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강화도 지역 체결 이후 외국에 파견된 사신, 관제개혁, 군제 개편.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강화도 지역 이후는 무슨 정책을 해 나간다? 개화, 근대화 정책을 해 나간다. 여기에 대해서 위정특사가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위정특사가들은 당연히 얘네들은 서양의 문물을 배척해야 된다. 조선의 전통짓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대했겠죠. 그래서 개화 정책 반대운동이 일어나 80년대. 그게 이만소냐.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운동. 그 다음에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운동. 만원 척사소 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위정특사 사상의 흐름이야. 자, 대원군 집권기 때 척화주전론, 이항로 기정제, 강화도 지역 체결에 반대해서 최익혈의 오불가서 외양일체론, 그 다음에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홍제학의 만원척사소. 이거 다 무슨 사상으로 간다? 위정특사 사상으로 간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80년대 실제로 이거를 주도해 갔던 세력이 얘네들이야. 그 중에서도 얘네들. 동도, 서귀파. 자, 그래서 요런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면 크게 세 개 했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의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의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사상 두 개 정리,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의 정리. 세 개 딱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냐면 이모군란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모군란. 자, 그래서 또 생각을 이어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모군란이 발생합니다. 1882년.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구식군인들이 주도한 사건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이모군란이라고 한다. 왜 일으켰느냐? 신식군대와의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었단 말이야. 차별대우. 신식군대가 뭐였을까? 별기군. 그래서 별기군이 설치되면서 신식군대하고 구식군대하고 차별을 했다고요, 정부가. 자,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와의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사건이 뭐다? 군란. 이모군란. 그래서 얘네들이 궁궐을 장악한 사건이야. 그러나 청이 개입을 한다. 청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란을 진압합니다. 요 정도의 개념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모군란의 결과. 자, 이모군란으로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었거든. 이 당시에 이 구식군인들과 민중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일본도 군대를 파견한 사건이야, 이 사건이.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압박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거지. 그래서 조약 두 개 외우세요. 제물포 조약이라는 거. 뭐? 제물포 조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은 뭐라고 한다? 제물포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군란의 주모자를 처벌하고 배상금을 물게 하고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들으면 되니까. 근데 이건 확실히 외우세요.
그런 것들과 함께 일본 공사관의 경비를 부실로 일본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 조약입니다. 저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뭐라 그래? 제물포 조약이라고 합니다. 제물포 조약의 내용, 요건 반드시 뭐?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 단순하게 일본 군대 주둔 허용.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 강화도 조약은 없습니다.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누가 진압을 했다고 이걸? 청이 진압을 했다 그랬지? 그러면 누구의 영향력이 강화된 사건이니까 이 사건이 당연히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된 사건이지. 그래서 이모군란은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주둔시켜. 군대도 주둔시켜. 대원군도 끌고 가. 대원군도 청으로 끌고 가. 압송. 그 다음에 고문도 파견해. 고문. 고문. 그래서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그래서 멜렌드로프, 마젠창 이런 사람들이 파견된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도 알아두세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청.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조약 2개 외우세요. 제물포 조약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리고 이거는 내용은 대충 그런 거야. 청나라 상인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거야. 바다, 육지까지 다 들어와서 장사하라고. 그래서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를 인정한 조약이다. 그래서 이게 이모군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갑니다? 갑신정변으로 갑니다. 갑신정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4년에 갑신정변이 발생합니다. 자, 갑신정변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주도했던 이 온건계합파가 주도했어. 온건계합파가 주도했어. 온건. 점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온건계합파가 주도했어. 민씨정권하고. 그리고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력은 친청정책을 하는 거야. 거기에 반발한 세력이 있었다. 그게 이제 급진계합파. 그래서 아까 계합파에는 두 세력이 있다고 했죠. 온건계합파하고 급진계합파. 점진적이다. 이거는 급진적이다. 얘네들은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애들이다. 얘네들은 변법 자강의 입장에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애들이다. 조금 추가하면 얘네들은 청의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을 모델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애들이야. 대표적인 인물은 얘네들은 김홍집 등이야. 민씨와. 얘네들은 김옥균 등이야. 김옥균, 박용효, 서강범 등으로 이루어진 요 세력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야. 이모군란 이후에. 근데 이제 주로 고위 관료는 얘네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신진관료 어린애들. 그래서 얘네들을 막 탄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온건계합파하고 급진계합파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야. 그래서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은 얘네들이야. 급진계합파. 자, 그래서 1884년에 급진계합파, 얘네들 세 글자로는 개화당이라고도 해. 내지는 독립당이라고도 해. 독립당.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했다 해서. 얘네들은 4대당이라고도 불러. 4대당. 자, 그래서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 맞는 설명은 누구다? 급진계합파다.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다? 변법 자강의 입장에 있다. 어느 날 모델로 했다? 메이지 유신이다. 대표 인물이 누구다? 김옥균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주도 세력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우정국이라는 관청이 있어. 이 당시에 우정국이 1884년에 우편 사무를 위해서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총책임자로, 홍영식도 급진계합파야. 그래서 책임자로 있는 우정국이 개국을 했어, 이때. 그걸 이용하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 잔치를 열겠다. 축하 잔치를 열겠다. 축하 연회를 베풀겠다 하면서 이 온건계합하고 민씨정부의 고위관료를 초청하고 미리 준비했다가 죽이고 체포하고 살상하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우정국 개국 축하 잔치를 이용해서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갑신정변.
그래서 얘네들이 권력을 잠시 잡았어. 근데 결론은 3일 만에 끝나. 그 3일 천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거사를 일으켰지만 결국은 누구야 또 개입을 하냐면 청이 개입을 한단 말이야. 또 청이 개입을 해서 3일 천하로 끝나버렸습니다. 요 정도의 개념을 알아야지. 그래서 갑신정변은 누가 일으켰다고?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세력, 김옥균 등의 세력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거사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으나 결국 청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나버렸다. 이게 바로 뭐다?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위에 조약도 2개 나와. 한성조약. 2개는 알아두세요. 한성조약하고 그 다음에 텐진조약이 나와. 텐진조약. 자, 한성조약은 뭐냐면 이건 또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야. 요때도 또 일본 애들이 또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이때는 피해 과정에 일본 공사관에 불에 탔어.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조선이 부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조선이 부담한다. 무슨 조약? 한성조약. 그 다음에 텐진조약은 누가 맺은 조약이냐면 청과 일본이 맺은 거야. 청과 일본. 이때 이제 청일 양국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얘네들이. 그래서 결국은 청일 양국군대의 철수. 청일 군대의 철수에 합의한 조약이야. 이게 뭐다? 텐진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텐진조약을 계기로 청일 양국군대가 철수하게 된다. 자, 그래서 2개 외우세요. 자, 다시. 이모군란, 원공기 이모군란 조약 2개 있었지? 제물포 조약하고 조총상민수륙무역장정. 갑신정변 위에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사회가 있어. 그러한 사회의 내용을 대강 짐작하게 하는 개혁안이 있어. 그걸 혁신정강이라고 해. 혁신정강. 그래서 혁신정강에서 이들이 이제 근대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고 한 거, 입헌군주제 국가를 지향한 거, 대충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갑신정변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문도 사건. 거문도 사건. 이거는 이제 1885야. 자, 1885의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야.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군대를 이용해서 점령한 사건이라고. 이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해석하게 되면 이 당시에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남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던 때란 말이야. 그리고 얘네 둘을 상황을 봐서 러시아와 영국은 갈등 관계에 있었나 보지. 그래서 이 영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 나라였거든. 그래서 한반도의 남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러시아의 견제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 이거를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자 한반도가 세계의 각축장이 돼버린 거야.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기어 내려오고 청나라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바다 건너 일본이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영국이 또 개입하고 그래서 열강들의 각축장이 돼버렸다. 자,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나라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립국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무슨 논의가 돼도 됩니다. 우리나라를 무엇은 국으로 만들자?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중립국 논의가 돼도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거문도 사건 이로 인해서 나타난 일이 뭐야? 중립국 논의.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람, 이 사람.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중립론을 구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저기까지 하신 게 어떤 시기까지 하신 거야? 대략 1880년대 주요 사건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방공령 같은 경우도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거는 이제 1880년대 후반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방공령은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한반도 진출이 심화됐겠지? 그래서 식량 수탈이 특히 심했어. 그래서 식량 수탈이 심해지면 고가가 폭등하겠지? 그러면 농민들의 생활이 안 좋아지겠지? 그래서 일본으로 쌀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해. 이걸 방공령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방공령이
선포되어서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방공령. 그러나 일본이 항의했겠죠. 그래서 일본의 항의로 대부분은 철회돼. 그리고 일부는 배상금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념만 알아놔. 일본으로의 쌀 수출 금지 명령을 뭐라 그런다? 방공령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2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